네, 전국에 계신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라이브 방송을 맡게 된 트리플 다이아몬드 김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가지고 제 긴장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가만히 생각나는 거 코로나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여행 가면 레몬 꽂아가 마시는 맥주 이름이 코로나였습니다. 우리 코로나 마시듯이 완전 마셔버리고 빨리 건강을 되찾아서 이 사회가 빨리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이렇게 있어도 저희들의 사업은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정신을 유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하는 것보다 어떻게 환경이 변해도 살아남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환경이 오면 또 이런 환경대로의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이야기를 좀 안 드릴 수가 없죠. 제 이야기 조금 드린다면 사실 성공 스토리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변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드릴 만한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아메이란 세 글자를 빼고 나면 인간 김정훈에게 뭐가 하나라도 대단한 게 있고 남보다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 아메이 트리플 다이아몬드라는 그 타이틀을 하나 빼버리면 정말 너무 평범도 아닌 그냥 길거리에 흔한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탁월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고 많은 분들께서 많은 분 맞죠? 제 목소리를 들으시려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지금 모니터 앞에 또는 TV 앞에 앉아 계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진짜 아메이를 만나서 너무나 많은 게 변했고 아메이는 저에게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자다가도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오버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말 아메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하며 이 아메이가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삶이 달라졌나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많은 것을 좀 준비했지만 준비할 수 있었지만 영상 뭐니 해도 요즘에는 많은 분들께서 이 여행에 대한 동경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생각해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다녀왔던 여행이 7번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많은 분이 가셨을 겁니다. 가족과 함께 했던 바로 삿포로였죠. 지금 삿포로 가려면 2박 3일 걸립니다. 다 막혀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파트너들하고 세부 또 여행 가서 그때 제가 또 느꼈던 게 뭐였냐면 여행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조건이구나라는 걸 느꼈었고 5월 달에 제가 이 아메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부터 동경했던 드디어 라스베가스에 입성을 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진짜 아메가 얼마나 큰 비즈니스인지를 직접 몸으로 느끼고 오고 정말 사업 초기 때처럼 떨리는 가슴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 라스베가스에 이어서 저희들이 요세미티하고 또 샌프란시스코를 같이 방문해가지고 너무나 멋진 여행을 하고 왔었죠. 그리고 저희는 7월 달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 이태리하고 또 남부 해안, 아말피 해안입니다. 정말 멋있는 해안이었는데 거기도 단둘이서 또 여행은 항상 이렇게 종류가 바뀌는 것 같아요. 터키와 아말피를 다녀왔었고 그리고 8월 달에는 아기를 데리고 문화여행을 갔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파리에 있는 모든 예술 행사 그리고 박물관과 전시관, 미술관을 다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에게 이런 선물을 해줄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메이 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두바이를 갔었고 또 어디를 갔었느냐면 옥년설상에 또 이 여성이 없는 자유를 갖다가 제대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정말 중국의 5대 악산이라고 불리는 옥년설산 제가 히말라야 갔을 때도 그건 물론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 이렇게 남자들끼리 끈끈한 우정을 나누고 왔던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12월 달에
파트너들과 함께 했던 우리 아미가 같이 함께 했던 두바이. 저는 이번에 두바이가 네 번째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타고 갔던 그 에티하드 항공의 퍼스트 클래스는 정말 특별했거든요. 그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그런 여행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두고 제가 여행 영상 두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녀왔던 두바이 영상, 그 다음에 아말피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저도 잠깐 쉬어가고 여러분들도 잠깐 긴장 푸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자님 안 오시고 뭐 하세요? 그거 뭐 하는데? 네, 한번 보시죠. 나도 갈까 그러면? 네, 제가 저렇게 한번 편집을 해봤는데 여행과 어벤져스 음악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 어떠셨습니까? 뭐 대리라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여행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여행 다녀오신 그 이태리에서 오신 분이 물 사러 갔는데 편의점 주인이 동양인이 왔다고 문을 닫아버리더랍니다. 그래서 물을 못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저는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교육도 여행에 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의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유의가 여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몇 가지 사진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여기는 몽블랑에 갔을 때입니다. 이건 김형욱 리더님께서 찍어주신 거고 제가 제 카메라 들고 있는 장면만 몇 장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건 아까 그 보여드린 그 어딥니까? 이건 최영철 리더가 저희들을 찍어준 겁니다. 예, 요건 전문 작가가 찍은 거고요. 요건 요세미티에서 이거 세상 이 흑백 사진 한 장 찍는데 조명까지 켜고 찍은 겁니다. 저는 가이드가 조명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주는 가이드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요건 우리가 저희가 또 사람 후원하는 꼬마 만나러 케냐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샨텔 이브오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꼬마가 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제가 어디 있죠? 바로 요 하단에 여기에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 찍는 작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로 찍은 장면은 정말 멋진데 그건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과연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 지금 이제는 너무 일상화되었죠. 사실 직장이라는 게 갖는 제일 장점이 뭐냐면 바로 안정적이란 거였습니다. 사실 직장에 가면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내 아이를 유학 보내고 남태평양에 요트를 띄우고 이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안정성이란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안정성마저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건 이제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창원이 그곳 중에 한 곳입니다. 여담삼아 말씀드리면 이제는 땅을 사도 북쪽에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갑니다. 풍수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됐을 때 가장 산업화가 시작됐을 때 가장 혜택을 받던 도시는 당연히 대구와 부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신발과 섬유였죠. 경공업이 주를 위주로 발전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대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창원 같은 곳들,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울산, 포항 이런 중화학공업 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중간에 이제 양산이라든지 구미 같은 또 전자단지가 이렇게 이어받게 되면서 조금씩 지금 위로 올라가는 느낌 드십니까? 예, 그러던 것이 지금은 거의 반도체가 완전히 쓸고 있으면서 경기, 지금 세종, 천안, 아산 이런 지역이 실제로 경제력의 부가 가장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게 경기가 잠시 나쁜 것도 있지만 세계적인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 또한 누군가 가지고 있던 주도하던 산업을 조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력이 아주 저렴하던 시절에 그들이 잘하고 있던 것을 조금씩 뺏어와서 지금 중국이 우리 것을 조금씩 가져가듯이 그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희 창원처럼 이렇게 산업화된 도시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이 회사에서 만약에 잘리면 저 회사에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업종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산업화 단지들은 그렇게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도시를 떠나게 되고 그건 바로 조금 이따 설명드릴 인구 감소로 또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직장이 줄어지고 있다 이런 것에 관련해서 또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불행이라면 또 불행인 게 뭐냐면 노후 생활이 너무 길어진다. 노후란 단어를 쓰기에는 60이 돼도 어쩌면 시계로 24시간을 치자면 겨우 12시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한낮일 수도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있던 평생살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참 12시에 일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게 바로 인구 절벽입니다. 이건 전 세계가 다 갖고 있는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중에서도 유독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거제란 도시를 보면서 인구 절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하였습니다. 진짜 IMF도 거제 대교를 못 건넜다고 했었는데 지금 거제가 어떻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도 예를 들면 우유 대리점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인구 감소가 일어나니까 바로 우유 대리점 사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큰 영어 유치원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외국인까지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 유치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을 5천만 명 쓰려고 고속도로도 닦고 관공서도 만들고 은행도 만들고 모든 문화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만약 인구가 4천만 명이 되면 그 20%는 안 만든 것만큼도 못한 거예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비용들은 다 어디서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미래학자들처럼 잘 틀리는 사람이 없답니다. 점쟁이가 맞힐 확률이나 미래학자들이 맞힐 확률이나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런데 정말 잘 맞히는 학자들이 바로 인구학자들이랍니다. 그래서 인구의 어떤 증감에 따른 사회 현상의 변화는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거의 뭐 1점대, 1점 미만을, 그러니까 세상에 두 사람이 와가지고 한 명만 놓고 가는 세상이잖아요. 적어도 우리 둘이 왔으면 둘이는 놓고 갑시다.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엎친 데 덮친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개인의 삶을 놓고 볼 때도 결혼 준비기가 있고 30대 초중반, 30대 후반 이렇게 나눠놨을 때 50대 초반이 되면 바로 수입 곡선이 지출 곡선 이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그 수익 곡선이 지출 곡선보다 위에 있을 때 뭔가 나머지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것 스스로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옛날처럼 정년을 보장하던 시절도 아니니까 제가 사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관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 오해 없길 바랍니다. 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이야기 속에는 분명히 좀 자극적인 멘트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어필하기 위해서 좀 선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들 그것에서 너무 상처받지 않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암회이고 종류가 다른 일이다 보니까 혹시 월급쟁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이런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좀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세상의 일들이 칼처럼 자른 것처럼 딱딱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용하는 용어만 들어보면 그럴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절대 제 생각 속에 있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렇게 꼭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기사들 이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맘충이다. 사실 지금 PPT가 작아가 제가 지금 눈이 나빠가 잘 안 보입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M포 세대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들죠. M포 세대의 슬픈 사랑. 정말 사랑하는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커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부부가 싸웠는데 이혼을 요즘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혼을 하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싸웠는데 너무 바빠가 서로 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게 고착화되어서 그냥 관계가 악화되어서 이렇게 서로 헤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수저, 은수저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완전 상식화 되어버렸죠. 당신은 캥거루족입니까? 사실 우리 어른들이 하는 걱정 중에 큰 걱정이 뭐냐면 내가 혹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제 옛말입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건 바로 이놈이 성인이 돼서까지 나한테 붙어 있을까 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내가 그에게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얘가 성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때까지 부담을 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할 정도의 세상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실력만 있으면 돼. 그거같이 저는 유아적인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파트너들 대기업에 창원의 대기업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지금 발발 떨고 있고 누군가는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조적 실업이란 것은 칼 루이스는 달리기가 빠르고 저는 달리기가 늦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의 땅덩어리가 내려앉는 그런 지진 속에서 달리기 빠르다고 살고 달리기 늦다고 죽을까요? 그냥 같이 죽는 겁니다. 순전히 어떻게 보면 운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운의 문제라기보다는 뭐냐면 내 삶을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좀 자만한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현대의 삶이라는 게 완전히 내 것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 것은 갤럭시 스마트폰입니다. 이거는 삼성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삼성이란 브랜드에서 만든 건 사실이지만 저 스마트폰 하나에도 약 20개국 이상의 노동자의 손길이 들어간 것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내 것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수구치가 사우디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으면 우리 집에 내 차에 기름값이 오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글로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중세였으면 중국에만 조금 나오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항공기다 뭐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퍼지는 것은 지구가 한 덩어리로 뭉쳐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 정리해고라든지 그래서 이걸 갖다 종합하면 단어가 뭐겠습니까? 이런 단어를 종합하면 헬조선이라는 단어로 요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씁쓸한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게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이 열린 역사 이래로 지금과 같은 기여의 시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죠? 이 신흥 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분들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된 사람, 고시시에 합격해가지고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꼭 학력이 높다는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뭐가 달라서 도대체 오히려 이 시대였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헬조선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신흥부자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여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쳐다보고 있는 방법이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살아왔던 쪽을 쳐다보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도 공무원 공부에 이렇게 매진하고 있는 분이라면 정말 헬조선 중에 헬조선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살짝 방향을 틀어서 가야 할 쪽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완전히 기의 시대다. 한번 보십시오. 자본주의는 누구한테나 똑같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작동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게 작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잘 살고 있고 누구는 못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라는 단어는 제가 조금 이따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1인 미디어, 1인 기업 시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부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롯데마트에서 50개 이상의 어떤 그 점포를 문을 닫겠다는 게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롯데마트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우리나라 유통의 최강자입니다. 쓱 SSG 정영진 회장이 거기다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가 지금 벌써 몇 년째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데마트의 상대는 한동안 이마트였고 예를 들자면 다른 큰 대형 마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놀라운 사실. 바로 개개인들이 사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개인들과 싸우는데 너무 버거워하고 있는 게 요즘에 오히려 유통의 강자들입니다. 저기 뚜렷할 때는 싸우기가 너무 쉬웠는데 완전 개별적인 사장들의 존재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내가 직업이다. 아무도 나에게 직업을 주지 않는다는 제목을 쓴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개인들보다 더 어려워하고 있는 게 유통의 공룡들이었죠. 자, 그리고 네트워크는 수입이 되는 거다. 이것도 조금 이따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경제입니다. 지금은 노하우를 내가 가진 것을 숨겨가지고 내가 가진 노하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있고 지금 온라인에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막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서로 나눠 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공유경제 이것도 조금 이따 나오니까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이제는 바로 실현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옛날에 아이디어가 좋은 게 있어서 그걸 실현시키는데 너무나 어려웠다면 지금 생각을 바로 실현시킬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무자본 무점포 시대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아마 택배업만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제화의 양은 비슷할 수 있지만 물론 제화의 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가게에서 사지 않는다는 거 이제는 다 동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급 정보의 근접성 이게 뭐냐면 저도 영상 아까 보여드렸지만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저께 볼만한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이런 영상 만드는 기술을 제가 배우려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서울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아카데미니 SBS 주관하는 아카데미니 뭔지 이런 데 등록을 해야 돼요. 한 6개월씩 수강료를 냅니다. 그리고 한 이틀이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 이 사람들 한 일주일씩 늘어가지고 조금 가르쳐주고 과제해온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돈을 들여야만 배웠는데 지금은요. 영어만 할 줄 알면 헐리우드의 최고급 기술까지도 공짜로 배울 수 있는 세상이다. 옛날에 찌라시를 엄청난 돈을 주고 샀지만 증권 찌라시 지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엄청난 고급 정보들이 그냥 공짜로 막 널려 있습니다. 정보를 구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리터러시가 없다고 보는 게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리터러시를 가지지 못해서 올바른 정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개인에게도 열린 글로벌 시장 이건 뭐냐면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고 나는 외국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도 이 자리에 앉은 채로 우리는 글로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저한테 물건을 팔려고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어는 이제 영어 외국 여행 가서 쓰려고 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세계어입니다. 세계어죠. 우리나라 한식으로 550만 명의 회원을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간단했습니다. 한국말로 하지 않고
한식 레시피를 영어로 했기 때문입니다. 즉 70억 명을 대상으로 했느냐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했느냐가 완전히 바꿔 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완전히 섬처럼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 환경과 글로벌한 여러 가지 환경을 치고 이게 어느 날 섬이 갑자기 대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환경 속에서 중국에 있는 물건을 구경 한번 하지 않고 아마존에다가 미국 사람한테 팔 수 있는 시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호미가 남미에서 엄청나게 호미 아시죠? 호미. 그걸 파는 아저씨 계시잖아요. 이 호미를 갖다가 남미에다가 엄청나게 파는 아저씨가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 자리에서 스스로 한 번도 원하지 않는데 저절로 글로벌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 무엇보다 글로벌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코로나 같은 것만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렇게 확산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아버지 세대 때 저희 아버지가 영어를 잘한다 칩시다. 그래 하셔도 저희 아버님께서 미국에 가셨다면 서로 사고방식이 달라서도 대화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90% 이상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를 지키는 게 어벤져스라는 사실은 아프리카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격변의 시대. 어느 세월을 막론하고 격변의 시대입니다. 어느 세월을 언제를 막론하고 변화하던 시절에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 격변 속에서 누군가는 엄청난 기회를 잡고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회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삼각형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잠깐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자본주의 카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인도처럼 카스트가 없지만 분명히 카스트가 존재한다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삼각형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요 정도의 선을 끄면 맞을 것 같아요. 요 정도의 선을 꺼서 여기는 뭐냐면 노동수입자들입니다. 노동수입자. 아시죠? 내가 스스로 노동을 하는 사람을 자영업자라고 하고 내가 남에게 파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월급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인구의 대부분이 이 삼각형의 하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선을 한 요 정도 한번 더 꺼보겠습니다. 요 정도 더 꺼서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사업가들입니다. 사업가. 이걸 제가 5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오늘은 3개로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가 누가 있냐면 바로 자본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가. 그죠? 이거 인정하십니까? 저는 엔지니어 생활을 10년 하고 그 이후에 벤츠 자동차를 10년을 판매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보통 선호하는 소득은 아마 월 한 1,000만 원 정도일 겁니다. 월 1,000만 원 정도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완전 환상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한 2,000만 원 정도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건 그냥 완전 퍼펙트하다. 완전 판타스틱.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수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벤츠를 판매할 때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거든요. 뭐냐면 돈 없는 사람은 절대 사지 못한다. 지금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싸구려 빌라 밑에도 BMW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거는 단지 문화의 변화죠. 근데 제가 차를 판매할 때마다 어땠냐면 솔직히 말하면 월 1,000만 원 벌어가지고 벤츠 좀 타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 조금 큰 차 탄다면 주변에 벤츠 S500 타는 사람이 있다. 그건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월 5천 이상의 소득은 안정적으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 벌지 않고 그 차를 굴릴 수가 없습니다. S500은 리스료만 500 나가죠. S350은 리스료만 350 나갑니다. 비슷하게 공식이 맞습니다. 기름값이며 그다음에 보험료며 사실 우리가 돈을 아끼려고 하면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게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건 중에서 가장 감가상각이 심한 거, 내 호주머니에서 가장 많은 돈을 빼가는 게 사실은 자동차거든요. 엄청난 비용을 갖다가 사실 과시하는 데 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벤츠를 사러 온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하고 뭔가 다르고 부모를 잘 만났거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즉 뭐냐면 나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벤츠를 팔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누가 사러 오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미용실 하시는 분 사러 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사러 온지 아세요? 횟집 하시는 분, 큰 식당 하시는 분, 신발 가게 하시는 분, 도매업 하시는 분, 보험 하시는 분, 아메 하시는 분, 뉴스킨 하시는 분, 또 아는 데다 대보시죠. 통영의 선주들, 양식장 하시는 분들, 제조업 하시는 분들, 또 누가 있을까요? 조폭들 뺄 수가 없죠. 그리고 유일하게 월급쟁이 중에 닥터, 의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월급쟁이 그 차를 팔아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의사들이 만약에 손님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의사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또 이분이 페이닥터인지 원장인지를 파악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페이닥터면 E 클래스 이상 추천 안 합니다. 어차피 못 삽니다. 근데 간혹 페이닥터인데도 불구하고 S 클래스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와이프가 소아과 의사입니다. 이 공식이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혼자서 페이닥터 해가지고는 S클래스를 절대 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공식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뭐냐? 어떤 업종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더라.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무엇이든 그 분야의 최고가 되면 곰땅집을 하시든 뭐 신발 도배업을 하시든 보험을 하시든 그 분야에 최고된 사람들은 벤츠 정도는 탈 수 있구나라는 공식을 제가 확실하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해서 돈 벌었다. 예를 들어 아멜에서 돈 벌었다. 이 공식은 안 맞는 겁니다. 커피숍을 해서 돈 벌었다. 이건 아니에요. 커피숍을 잘해서 벌었다. 보험을 잘해서 벌었다. 아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공식을 하나 더 발견합니다. 이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2천만 원이 들어온다 칩시다. 2천만 원. 이게 마우스가 되니까 잘 안 써지네. 예, 자,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돈이 들어오는 부류가 두 부류가 또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뭐냐면 부자 흉내 내는 사람들이 흉내. 그런 포기하겠습니다. 흉내 내는 사람들이고 한 사람들은 진짜 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진짜 부자들은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숨 쉬고 똥 싸고 밥 먹는데 돈이 들어와요. 돈을 버는 보험하시는 분,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들이 엄청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부자들 흉내 내는 것처럼 부자들처럼 라이프 스타일 즐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부자가 될 때까지는 모으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그걸 자산화 시켜가지고 뭐 예를 들어 우체국에 넣어놓고도 돈이 얼마 이상 들어올 정도로 모을 때까지는 쓰시면 안 된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것도 벤처하면서 발견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냉혹한 사회냐면 하나의 사업이 끝까지 잘 되게 그 꼴을 보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엔 다 종치더라는 겁니다. 계속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잘 되는 사람을 바로 부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돈을 만들어내는 어떤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자산입니다. 그들은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고 무슨지 아시겠죠? 뭐냐면 돈을 만들어내는 수단, 즉 생산 수단, 제조업이든지 사업이든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써도 돈을 만들어내는 그 수단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쓰면 쓰는 족족 없어지는 소득이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바로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간에는 우리가 가진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바로 돈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진짜 부의 중심이라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산할 때부터 생산물을 같이 소유하자는 게 바로 알고 보면 그게 공산주의죠. 사회주의는 쓴 돈을 갖다가 이미 버는 건 알아서 벌어라. 그 번 돈을 갖다가 우리 같이 공동체에다 조금 내라. 그리고 같이 나눠 쓰자. 라는 게 바로 사회주의라면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생산물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는 부를 나누는데 완전하게 다르게 뭔가 구분하게 되는 어떤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요 제일 하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요 하단 요 소득을 가지고 나눠 갖는 구조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작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 소득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를 사업가가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나눠 갖는 게 이 높낮이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원리상으로 보면 이런 원리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자본주의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악한 역할도 많이 하지만 아무리 악해도 뭐냐면 이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유일하게 한 것은 뭐냐면 자본주의 폭주를 약간 막아줬다는 것. 그거밖에 없죠. 그리고 자본주의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킨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는 이곳에서 바로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극단적으로 한 번 더 극단적인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이 노동 수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동 수입자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이란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로부터 가질 수 없는 어떤 큰 거, 우리 통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저 성공했어 이런 성공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공 여기에는 애초부터 없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없다는 거. 이건 인정할 수밖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월급쟁이 한 명도 사러 오지 않았다. 사러 온 사람은 유일하게 닥터였다. 이런 현상 하나만 보고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사업자와 자본가들만 여기에 이를 수 있느냐면 바로 사업자와 자본가가 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바로 레버리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뭐냐면 노동력을 펑튀게 하는 겁니다. 자본가는 뭐냐면 돈을 펑튀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이분은 아파트를 한 채 샀는데 이게 5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저는 그동안에 아파트를 갖다가 똑같은데 100채를 산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오른 동안에 저는 얼마를 벌게 됐냐면 50억을 벌게 된 겁니다. 사실 벌어진 현상은 똑같았는데
자산의 규모 차이 때문에 벌어들인 돈의 양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50배, 100배의 뻥튀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서 아무리 차를 팔아봐야 몇 대 팔지 못합니다. 전국에서 벤츠 1등 해도 부자라는 이야기로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365일 동안 하루에 한 대씩 팔아도 365개밖에 못 팝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틀에 한 대씩 팔아도 150대밖에 못 팝니다.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모시고 있던 사장님은 자기 손으로 한 대도 안 팔아도 1,500대를 팝니다. 그리고 한 대 팔릴 때마다 이윤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가는지 아시겠죠? 사장님이 훨씬 많이 가지고 갑니다. 이거 누가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포지션 자체가, 자본주의 룰 자체가 그걸 극복할 수 없는 포지션에 내가 서 있다는 것, 이거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레버리지라는 걸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어떤 분에게 완전 뼈 때리는 현실 점검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니 많이 배웠나?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니 특별하게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니만 할 줄 아는 거 있나? 그래서 아니요. 아니면 특별한 자격증이 있나? 그래서 없는데요. 너희 부모님 부자가? 그래 아닌데요. 그럼 네가 어떻게 부자로 살 건데? 라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에 제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저 부자란 소리 들을 만큼 들어오고 있거든요. 부자란 소리 들을 만큼 가진 거 생겼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커피숍을 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라운 건 돈이 없으면 자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사업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이는 돈 없이도 했거든요.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아메 비즈니스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뭔가를 레버리지 하는 일입니다. 근데 무엇을 레버리지 하는 일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레버리지 하지 않고는 현대의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부자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부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공식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갖다 제가 잠깐 도식화 시킨 건데 이게 E220 기종 대한항공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미주 노선 비행기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8명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8명에서 이 정도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28명에서 이 정도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글이 잘 안 보여서 그한데 요 피치 수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이게 70 몇 피치인가 그렇고 펄스트는 80 몇 피치고 그다음에 208명이 요만큼 공간을 가지고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에 아직 속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평생 가도 미주 노선 한번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더 많다. 이거 묘하게 자본주의 카스트라는 용어를 쓸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행기 회사에서 항공사에서 이 자리 배열을 할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이 정도의 비율로 우리 자본주의가 지금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가진 사람, 자본가 쪽이 버스를 탄다면 예를 들자면 그냥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비즈니스 말 그대로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클래스 하고 월급 받는 사람들은 이코노미를 타는 게 현실이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속물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은 제가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한 자리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캐슬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이 표를 한번 보시면 2001년도부터 우리가 2018년도까지 변화를 봅니다. 말보로가 세상에 9위에 있었습니다. 맥도날드가 그 위에 있었고 코카콜라 부동의 1위를 갖다가 2004년, 2005년 안 놓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어떤 게 제일 위에 가 있는지. 드디어 구글이 나타나서 쭉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2010년도가 되니까 11년도가 되니까 애플이 올라가는 속도 좀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코카콜라가 내려옵니다. 2개 내려옵니다. 구글이 올라가고 삼성이 이제 약진하기 시작합니다. 말보로 진작 빠졌습니다. 예, 지위가 사라지는 쓸쓸한 순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페이스북이 올라옵니다. IBM이 올라옵니다. 이게 현재 2018년제의 그겁니다. 2020년도에는 또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에서 자세히 보면 어떻느냐면 그 코카콜라가 5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5위로 떨어졌는데 저게 66341이지 않습니까? 100만 불 단위로. 근데 시작할 때 보면 7입니다. 많이 줄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저 사이즈만큼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생긴 겁니다. 저만큼의 사이즈만큼 우리가 새로운 먹고 살 먹거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약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런 게임 체인저를 찾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렇게 해서 엄청난 기업들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저기에 가장 많은 돈을 쓴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실제로 코카콜라가 왜 부동은 1위에 있었느냐? 맥도날드가 지금도 10위에 있지 않습니까? 코카콜라와 맥도날드를 합치면 꽤 됩니다. 먹을 것이. 우리 한국에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쓰는 돈이 사실 알고 보면 먹거리예요. 근데 먹거리는 브랜드가 너무 많고 동네마다 식당이 다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삼성이나 애플처럼 몇 개의 회사가 독점만 할 수만 있다면 먹거리보다 더 큰 시장은 형성할 수가 없겠죠. 근데 휴대폰은 동네 가게마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식당마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개의 글로벌 회사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거대한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아무튼 보십시오. 1, 2, 3, 4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저게 바로 그리고 10번째, 9번째 뭡니까? 페이스북. 그리고 그다음 자동차 회사. 딱 이 세 가지로 약진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먹는 거 2개 회사. 그리고 뭡니까? IT에 관련된 회사들이 대부분 싹 쓸고 있고 그다음 자동차 회사 2개. 요게 10위까지 어떤 들어있는 산업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그 이세돌 구단과 어떤 다뤘던 컴퓨터와의 싸움, 인공지능 왓슨 이야기. 이게 벌써 약간 구닥다리 이야기 느낌이 안 듭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나 중세 시대 같았으면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고 하면 어린 사람으로도 배우는 건 없었을 겁니다. 아주 과거로부터 배우고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도 배운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10살만 작아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때는 말이야라는 말이 먹히는 시대입니다. 겨우 10년 사이에. 그 정도로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고 요즘에 신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젊어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물론 노인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사실은 부의 가치가 있는 정보는 오히려 아래쪽으로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 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까지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냥 이거 뭐죠? 에너지의 혁명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우리는 그동안에 사용했던 에너지라는 것은 그냥 이때까지 사용했던 인류가 사용했던 에너지는 태양밖에 없었습니다. 식물이 그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광합성을 하고 그 광합성으로 먹은 것을 우리는 먹어 가지고 우리 각 세포마다 발전기가 계속 돌려가 우리 몸을 갖다 36도를 갖다 6, 7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인 것 자체를 모르고 인류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살아가다가 1차 산업혁명 때 열이라는 게 에너지구나, 그 힘은 엄청나고라는 걸 발견했던 것 자체가 말 그대로 혁명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기계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러다이트 운동이 얼마나 일어났으면 기계 파괴 운동이죠. 저 기계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래가지고 밤에 몰래 그거 다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하는 운동들을 벌였지만 일자리는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그것처럼 아주 적절하게 게임 챈더들이 나와가지고 쓸 수 있는 물건의 양을 늘리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키워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자리들은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찾아내고 있지 못하다. 기존의 것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일자리의 고갈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유리한 시대 앞에 지금 우리가 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전기, 그죠, 석유, 예, 화석 연료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던 시절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정보 산업화, 정보 지식 혁명이 났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살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거 뭐냐면 핵심이 뭐죠? AI를 중심으로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뭘까?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AR 같은 것들, VR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아무튼 네트워크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저기 적혀 있는 글자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I 기술을 핵심 동인으로 상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진흥화된다. 이 연결과 진흥화, 이게 바로 네트워크 사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트워크의 시대가 왔다는 건데 이 네트워크는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것들이 뭡니까 다? 예, 지금 공통점이 뭡니까? 아마존과 우버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연결만 해주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호텔을 가지지도 않았고 자기 택시를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카카오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우리 우리 사람들만 연결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연결이 끝나기 시작하니까 거기다 시장에다가 하나씩 카카오 택시다, 뭐 대리운전이다, 카카오 뱅크다 하나씩 올리면서 부를 창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달의 민족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희생을 하고 투자를 받아가면서 엄청난 돈을 뿌려가면서 밑받침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어떻게 됐죠?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각 자영업자마다 이제는 배달의 민족 없이는 장사를 못한다 할 정도의 영향력이 생기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수익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게 다 네트워크의 현 주소들입니다. 자, 아메이라는 멋진 네트워크를 갖다가 1959년도부터 해온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무엇을 연결하고 무엇을 공유하는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뷰티, 그냥 일상적인 삶, 그리고 우리가 항상 관리하고 있는 건강, 그리고 집에서 매일 밥을 먹는 요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갖다가 공유하고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부가 만들어진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메이는 이 뉴트라이트라는 80년 이상 된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 이야기하려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예, 저 광활한 곳에서 직접 키운 농작물로 80년 전의 종자를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키워가지고 저희들에게 만들 건강보조식품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다른 기업인지를 바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게 이제 만들어진 순서입니다. 그죠? 예, 직접 키우고 종자를 하고 지렁이를 뿌리고, 그죠? 자연 퇴비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뉴트라이트 농장에 가지고 너무너무 사실 놀랬던 사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놀랬었던 게 어떤 거냐면, 제 일화 하나 말씀드리면, 뉴트라이트 연구소가 그 사거리에 있는데, LA의 어떤 모 사거리겠죠. 딱 그 맞은편에 사실 우리하고 경쟁사라고 있는 모 사가 연구소가 딱 그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안에 알고 있던 거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놀랬죠. 미국에는 다 이렇게 하는갑다. 우리만 유일하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딱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곳에 좀 연구소가 있을 수 있느냐, 제가 놀랬거든요. 그래서 뉴트라이트 연구소 갔을 때 한국분 한 분이 딱 보니까 한국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길래, 그래 딱딱 또독독 이렇게 때리니까 그분이 또 인사하러 나오시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카이스트 출신인데 그때 당시로 한 10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비타민 E인가 한 가지만 오로지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교육받기로는 이런 농법으로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거의 우리가 유일하다고 봤는데 바로 앞에 허벌라이프 연구소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다 마케팅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셨거든요. 저기는 여기에 농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단지 마케팅적인 요소로 저기다 연구소만 세워놓은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유일하게 우리뿐이니까 자부심을 갖고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큰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내놓았던, 이 제품 진짜 엄청나죠. 특히 저는 이걸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위에게서 간, 위로부터 간의 괴로입니까? 예, 하여튼 위하고 간이 엄청 사이가 좋은가 봐요. 제 위와 간도 지금 사이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 바람에 조금 더 마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 크고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자. 그리고 날씬하게 내 몸을 관리를 하자. 비만으로부터 도망치자. 그리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독소로부터 해방시키고 면역 관리를 하자라는 것들이 우리 아메이가 추구하고 있는 모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티스트리 이거 빼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뷰티 시장은 또 어마어마하죠. 저희들은 부산국제영화제의 메인 스폰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패셔니스타라는 사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격이 안 됩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건 이제 진짜 셀럽들이죠. 아티스트리 셀럽을 키워내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되시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부산국제영화제 아티스트리 인플루언서 VIP 자격으로 초청되고 VIP 행사에서 VIP석에서 행사를 관람할 수 있고, 그죠? 또 풀사이드 파티 같은 데 초대가 되고, 뷰티 트레이너에게 1대1 또 이렇게 뭡니까? 어쨌든 배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리. 백종원 씨가 요리를 유행시킨 것 같습니까? 저희가 시킨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한참 하고 있으니까 TV에 요리 프로 뜨더라고요. 사실 아주 한 박자 먼저 저희가 먼저 나간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진짜요. 사실 시장에서 아직 디톡스 이야기하지 않고 있을 때도 저희들은 조금 먼저 나갔었고 모든 게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그렇게 그걸로 많이 안 할 때 오히려 우리 ABO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먼저 나가고 나서 시장에 유행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하고 창의적이고 꿈을 가진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단이 뿜어내는 동력은 사실 어마어마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가 가진 진짜 자산은 물론 농장이고 연구소고 그건 너무 대단한 겁니다만 진짜 자산은 꿈을 가진 수십만 명의 ABO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집단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5회원 신용 등급의 이런 말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리 명장을 뽑습니다. 저도 요리 명장 대회에 여러 번 참관했었는데 공영방송에서 취재가 나올 정도로 이제 대단한 행사가 되었죠. 요리 관심 있는 분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혜택이 굉장합니다. 여기 보니까 가운데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정수기. 요도 그냥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서 세계 최고의 정수기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공기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 우리가 더 인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가정을 깨끗하게 하는 제품들, 그리고 이제는 음료까지, 그리고 원포원 제품들, 예, 국산 제품들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의 어떤 이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 네 가지 모토는 정말 기업의 이념이 아니라 이 현대 사회에 개인이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가족, 저는 실제로 저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저것들 중에서 자유도 조금 포기할 수 있고 희망도 조금 포기할 수 있고 보상도 조금 포기할 수 있지만 제 가족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우리가 큰 넓은 의미의 가족의 그건 아닙니다. 예전에 가족은 사돈에 팔촌에 정말 엄청난 범위를 갖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인식했으면 지금 굉장히 작은 범위를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동력이고, 예, 무엇이든 해내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암의 회사입니다. 한번 보시면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89년도에 받은 유행 환경 프로그램상 저게 아메이의 마인드를 대변하는 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제품의 성능보다도 이게 강물에 버려졌을 때 강물에 오염되는 거 되느냐 안 되느냐를 더 중요한 관점에서 보았다는 거. 이 물건이 잘 팔리느냐의 관점보다 오히려 이 물건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느냐 안 끼치지 않느냐 그거의 관점에서 봤다는 것은 진짜 우리 창업자의 철학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저희들이 이때가 소개했던 것은 다 생필품입니다. 그냥 이걸 나눠 쓰는 게 네트워크가 되고 이 네트워크는 우리에게 자산이 되고 자산은 우리에게 소득을 만들어주는 비즈니스죠. 자, 날마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걸 도대체 어디서 사십니까? 우리는 어차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먹는 것 다음에 큰 시장에 자동차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아닙니다. 생필품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최소 5, 60만 원의 생필품을 쓴다는 거 아세요? 아메이 제품을 갖다가 100% 생필품을 아메이 거로 바꿔 써도 통계가 아주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집계를 내본 통계를 어느 분이 말씀해주고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56만 얼마더라고요. 그럼 50만 원만 잡아도 한 달에 스마트폰은 1년에 얼마를 우리가 대형 TV 100만 원 주고 사면 그게 보통 100에 10년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TV 한 대는 100만 원으로 매출을 삼성전자에서 100만 원밖에 10년 동안 못 올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스마트폰은 2년에 한 개씩 바꿉니다. 가족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배 이상의 시장을 갖다 갖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고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뭔가 이렇게 그걸 될 수 있는 거죠. 자동차도 사람들이 10년 동안 평균 쓰는 게 한국 사람들이 한 3천만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갈수록 줄을 들고 있으니까 현대자동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돈이 그게 쓰이고 있는데 우리 스마트폰을 살 때도 자동차를 살 때도 굉장히 고민을 해서 삽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고민하지 않는 게 바로 먹는 것과 생필품입니다. 엄청난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60만 원씩 1년에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 쓰는 사람 제가 10명을 모으면 그게 얼마냐면 6천만 원입니다. 100가정을 모으면 6억이에요. 1000가정을 모으면 얼마냐면 60억입니다. 60억 매출이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보너스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단 1000가정을 모아가지고 엄청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저렇게 먹고 사는 비결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가정 속으로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대단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아마 쓰고 계셨을 텐데 이걸 갖다가 소비로 끝날 걸 갖다가 아메이로 바꾸면 소비가 소득까지 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굉장히 독특한 수익 구조, 독특한 마케팅으로 바로 이 미국에서 혁신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뭡니까? 에디슨 어치브먼트 어워드 상을 갖다가 받았었죠. 여기 보면 요 스티브 잡스도 있고 여기 보면 JW 메리어트 호텔의 사장님도 계시고 여기 리치와 제이 두 분이 미국을 가장 혁신시켰던 인물 중에 한 분으로 뽑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익 구조가 외국에서 그리고 저 기업인의 관점에서 혁신상을 주는 저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공정 배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자, 어떻게 되냐면 제가 수익 구조를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2020년 1월까지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면 약 돈 20만 PB와 돈과 비슷하게 놓고 지금은 그냥 인식을 할게요. 좀 다릅니다. 다른데 설명을 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 정도를 하게 되면 저희가 13만 원이라는 소득이 들어왔는데 이게 2020년 9월부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약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약 4만 원에서 7만 원이 늘게 됩니다. 노력의 양이 같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가는 보너스의 양이 달라졌다. 그리고 요게 조금 더 나아가서 요 정도 했어요. 400만 점 정도를 갖다가 이런 구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약 6, 70만 원 받는 소득이 지금 이제 약 100만 원 전후 그리고 많게는 1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는 것. 이거 저희에게 얼마나 이게 아메가 어떤 컨셉으로 바꾸고 있는지 조금 알 거라고 드러내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1001만 이상을 하면 150에서 25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때부터는 같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4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더 받게 되어 있다. 예. 그리고 2020년 9월부터는 250에서 350만 원까지 굉장히 노력의 양에 따라서 굉장히 받아갈 수 있는 양의 차이가 커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지금 뛰어들어야 되는 굉장히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익 구조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후원 수당 보너스도 있고 이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주는 발생되는 보너스의 구조가 다 있다고 저는 수입의 구조가 다 있다고 보십니다. 1차 후원 수당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3% 그 말씀 안 드렸었네요. 1차 후원수당은 한마디로 약간 노동적인 성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한 대가로 받는 성격이다라고 보면 리더십 보너스부터는 약간 권리 수익,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걸 하고 그들로부터 이렇게 받는 권리 수익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보면 MD 수익까지도 그런데 에메랄드 뎁스 보너스는 이제 키운 것에 대한 성장에 대한 보너스 쪽으로 넘어가고 0.25 보너스, FAA 보너스 이런 것들은 마치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진 것처럼 배당을 받는 것처럼 연말마다 주식 배당금처럼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볼륨 성장 보너스라든지 보너스 이런 것들은 또 뭐냐면 인센티브 보너스 그에 특별히 더 잘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일시불 보너스 이런 모든 수익 구조들이 우리 보너스 제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 이거 정말 대단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1차 보너스도 다 받아보지도 못하고 아메 비즈니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메 하다 그만두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아메가 안 돼서 그만둘까요? 절대 아닙니다. 안 될 것 같아서 그만두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아메를 해보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아메를 안 해보고 그만둔다는 아주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안 해보고 그만둔다는 말 자체가 웃긴데도 그게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근데 아메는 이렇게 항상 사람들이 인식이 어떻느냐면 이렇게 막 모르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고 지인들 괴롭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을 많이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메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과정이 즐겁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메를 고진감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고생 끝에 낙에 있는 사업. 저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조금 개인적으로 좀 짜증이 납니다. 아닙니다. 아메는 과정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인생은 과정입니다. 성취는 잠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어차피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이 얼마나 재밌느냐. 저는 오늘처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도 아메가 변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적응하고 즐겨 나가면 너무너무 재밌고 실제로 문화가 우위에 서지 않고는 절대로 땡겨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가 그 사회를 유지했던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변 국가들보다 주변 국가들을 국가라고 할 것도 아니었죠. 그때 주변 부족이라 하게 됩니까? 그때 야만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문화적 우위를 높임으로 해서 스스로 노화한 시민이 되고 싶은 사람들을 늘려갔던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굉장히 재밌는 문화 행사라든지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들 자체가 막 촌스럽고 어렵고 남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이런 것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오히려 조금 더 앞서가고 있다. 일반 우리 민간인이라고 해서 민간인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문화들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런 것들 오늘 보니까 저희 파트너들의 얼굴이 더 예쁘네요.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왜 넣어놨느냐면 이게 아까 잠깐 터키 그쪽에서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한 사진인데 그쪽에서 한 장을 이렇게 빼낸 겁니다. 빼낸 건데 은하수를 찍으러 갔었는데 은하수가 좀 잘 찍히진 않았어요. 근데 이날 제가 외국이고 산속이고 혼자 있는 곳에서 들개 2마리를 만난 거예요. 제가 살다가 그렇게 놀래고 그렇게 무서운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동물의 눈에 진짜 그 통신도 다 끊긴 상태잖아요. 와이프 몰래 나왔으니까 밤에 나가는 거 싫어하니까 그 외국의 산속에서 나왔는데 어디서 자꾸 오는가 이렇게 동물 우르릉 우르릉 하는 소리가 나더니만 조금 있다 바로 내 눈앞에 한 10m도 안 돼, 한 5m 그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개 2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와,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만요. 진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만. 근데 저는 제가 믿는 종교가 없었기 때문인지 그 순간에 저 돌아가서 암에서부터 열심히 할 테니까 아직 해야 될 일 너무 많으니까 제발 쟤네들 좀 그냥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그 기도가 먹혔는지 스르르르 물러가더라고요. 진짜. 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아멘은 저는 굉장히 가치관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군인이란 직업은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닐 수도 있어요. 경제적 이유로 놓고 보면. 그냥 그저 보통의 직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만약에 군인 정신이 투철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아멘이는 이제 트리플쯤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저에게 많은 것을 주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아멘은 이제 단순하게 돈벌이는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저는 보십시오. 미용사로 한 30년, 아멘 사학과로 한 30년, 연예인으로 30년, 이렇게 예술하시는 카메라맨으로 한 30년, 안 그러면 모홀로 30년, 가수로 30년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놀랍게도 하나를 잘하기도 전에 인생은 끝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을 갖다가 이번 생 한 판을 갖다가 어떻게 살고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조차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삶이 끝나버린다면 그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삶을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6, 7쯤에 이번 판을 갖다가 아멘 사학과로 살고 끝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성장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는 세탁소 주인으로 살아가고 누구는 시인으로 살아가고 누군가는 월급쟁이로 평생을 살더라. 나는 그냥 아멘으로 평생을 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멘은 그런 결정을 할 만큼 매력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이 짧은 시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도 계속 알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걸 드린 그룹은 멋진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원의 경우입니다.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CLC라는 걸 운영을 하고 목요일 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오픈 미팅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 토요일 날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우리에게 개념을 주는 곳이죠. 바로 시스템 교육을 하고 있는 DBC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엄청난 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잠깐 오프라인 미팅이 멈춰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시스템에 참여하신다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대학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하기 빼기를 하고 나면 곱하기 나누기를 할 줄 알게 되고 그걸 또 할 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방정식을 풀 줄 알게 되고 2차 방정식을 풀 줄 알게 되고 결국에 미분적분까지 풀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메이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누구나 될 수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뭐 때문에? 바로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도 하면서 계속 조금 떨고 당황하면서도 여기까지 잘 끌고 온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평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제 이야기로 끝내지지 말고 진짜 아메란 이 멋진 21세기에 딱 맞는 정보를 갖다가 꼭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항상 우리 코로나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다시 오프라인 미팅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